안녕하세요. 친절하면 쉬운 이제 45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사 하나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전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복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진 가을, 겨울이 느껴지는 네. 오늘이었는데. 내일은 더 춥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내일까지는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네. 자활 대상, 자활기관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교환이 1차분이 내일 넘어가거든요. 네. 그 며칠 동안 계속 거꾸로 살다 보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서 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단은 오늘 했던 일들이 조금 있는데, 네. 그래서 좀 기사들은 이 시간이 오늘 게 아니라 며칠 지난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연말이 다가오니까 가끔씩 이렇게 이제 교육에 대한 문의들이 주시는데, 특히 이제 제가 좀 지내고 있는 순천에 있는 이제 뭐 학생들 뭐 지원 센터 같은 곳이 있는데,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초등학교 이제 4, 5, 6학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2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 하다가 챗GPT한테 사실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 활동을 겸해서 초등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들을 만한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물었더니 의외로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행하기가 너무 버거울 정도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있는 걸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잘 냈는데, 확실히 좀 AI가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좀 많이 이렇게 좀 좋은 아이디어들도 좀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하던 거에만 까지 말고 그걸 좀 참조를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면서 그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한 주간의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이데일리의 파월 양적 긴축 곧 종료 시사 몇 달 내에 올 수 있다라는 미국. 사실 미국의 경제 흐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프로그램, 양적 기축 프로그램이 곧 종료될 수 있다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을 풀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묶었던 것들을 좀 풀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단 우리나라나 다른 외국의 노크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것과 더불어서 나온 또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지방은행 곳곳 부실 제2의 SVB 공포, 매일경제신문 10월 17일자 기사인데요. 다이먼이라는 미국 금융시장에 바뀌어오는 한 마리가 아니다. 차부품 대출업체 연쇄 파산, 자금 내 지방은행 손실 또 하나, 자이언스 웨스턴은행 주가 뚝, 2000년 은행 파산 재현 우려, 경기 침체 땐 신용위기 폭발.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이 내막 안에는 경기가 좀 침체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방은행들이 부실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 흐름이 생각처럼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이 미국에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취업률이거든요. 취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미국 시장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시장 지금은 최고점을 달려가고 있는 증시에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이재명 주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담긴 내용이다라는 10월 15일자 네이버의 그 경제 브리핑 뉴스인데요.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는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해지구, 토지 거래,
거래 허가 구역 등으로 3중 규제 지역으로 일괄 지정하면서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5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담보대출 한도가 2억으로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으로 줄어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규제 지역의 부동산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의 1.5에서 3%까지 상향되면서 대출은 줄어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실구매하고자 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또 아직 대책이 그만큼 제공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허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번기에서 월 8만원 넣으면 1,300만원 돌려받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 뭐길래라는 서울경제신문 10월 20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 공백기간, 그 국민연금 수령이 65세인데 보통 저희가 은퇴가 55세에서 60세 정도니까요. 그 사이에 소득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남도는 가입자 1인당 연체대 24만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그래서 240만원 추가 적립할 수 있는 도민연금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에서, 시에서 뭐 이런 식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른 도로도 많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 기사는 OTT처럼 벌써 일상 속 자료담을 생성 AI 구독이다라는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인데요. 아까도 제가 첫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교육안 강의안을 챗GPT를 통해 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챗GPT의 AI 서비스를 정기 구독하는 사람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236%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개월에서 AI 장기 구독자도 191% 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을 구독해서 어디에 쓰고 있나라고 했을 때 10대는 AI를 과제나 수행평가, 고민상담, 채팅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고요. 20대는 자기소개서, 논문, 과제 등의 학업 중심. 그 다음에 30대는 사주, 주식, 로또 등의 정답이 없는 선택에 대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요. 40대는 영어회화, 그림, 엑셀, 번역 등 AI를 실질적 생산성 향상에 의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이상은 생법, 즉 학원 같은 키워드가 나타나 AI를 배우고 익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특징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AI 구독이라는 얘기도 결국은 매월 돈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을 조금 좀 다양하게 개인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필요가 없더라면은 뭐 해지하고서 또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도, 공짜를 잘 찾아서 이용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사는 집에 노출가 들어왔어요. 딸이 보낸 사진을 발칵, 경찰 따라하지 마라는 머니투데이의 10월 20일자 기사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챗GPT의 그 이미지를 합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난처럼 노숙자나 다른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왔다라고 해서 노숙자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자녀가 화면을 생성해서 부모님한테 놀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과 놀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철없는 장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굉장히 좀 사회적 큰 문제로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 가지고 공권력이 이제 신고를 했었을 때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갈 수 없는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비단 외국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난처럼 절대 그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마지막 기사로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이대별 노후 준비 현황, 나이별 노후 자금의 준비 비법을 알아보는 10월 16일째 블로그 기사인데요. 보통 저희 나라에서 노후 자금을 준비를 얘기를 할 때 60세 은퇴해서 90세까지 산다면은 대략 뭐 한 달에 300만 원을 12개월로 해서 30년 약 11억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경우인데, 금액을 들면 굉장히 좀 난감하죠. 저걸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근데 미국에서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부분을 퇴직 직전 연봉의 10에서 12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측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마다 다 노후에 대한 필요한 자금이 틀릴 텐데, 대부분 벌어오던 사람들의 자기가 벌어오던 습관대로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가능했을 때, 대략 노후 준비 자금으로 40대라면은 연봉의 1.5에서 2.5, 50대라면 3.5에서 5.5, 네, 5배, 그럼 60세라면은 6에서 11년 정도의 연봉, 65세라면 7.5년에서 13년 정도의 연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은퇴하는 직전에 내가 지금 받는 자금의 대략 한 어느 정도 금액, 한 10배 정도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노후 준비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자금 규모에 대해서 감을 한번 잡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측면에서 한번 참조해 보시라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항상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이죠. 네. 어디냐? 그 낙성대역 근처에 보면 네.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낙성대 공원. 네. 거기에서 시민대학교 이제 캠퍼스 중에 하나 건너편에 잔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리테크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 상담인데요. 그 강감찬 이 축제를 하는데 부스를 세웠어요. 지나가는 분한테 상담해 드린다고. 물론 이제 리테크 신청하시라고 안내 드리는 거였는데 자리를 정말 잘 잡았더라고요. 중앙무대 바로 옆에. 그래서 중앙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자마자 아무것도 안 들려. 그 와중에 이제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물론 이제 직원들이 상담 받으세요라고 선물도 주니까 앉으시는 건데, 대부분의 내용이 노후자금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돈 조금 넣고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계속 나한테 조금씩 줄 수 있는 그런 거, 특별한 거 있냐. 어딘가에 소개를 받으셨대. 미국에 사는 누구한테 소개받았는데 한국에는 뭐가 있고, 근데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나.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분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진짜? 그런 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 그게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거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계산하셨던 그 잼설계 교과서에 나온 그것들도 다 가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보험료 얼마나 부담하는 게 괜찮을까요? 교과서 예전에 8% 했다가 그렇죠. 지금 10% 돼 있잖아요. 근거는 없어요. 어디에서도 그 근거가 왜 이게 10%다라고 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표준이 없으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 저 말씀드린 것처럼 짜장면 얘기 맨날 했잖아. 그죠. 하루 준비하셔야죠. 어떻게 준비하죠? 자, 계산해 봅시다.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 당신 혼자 먹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애들은 거시기 하고. 그래서 배우자와 짜장면 곱하기 하루에 3번 먹으니까 3번 못 먹어요. 물려서 3 곱하기 365 곱하기 몇 년 사실 거예요? 40년? 그러면 10억을 훌떡 넘죠. 그게 맞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는 기준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의 예를 좀 가져오는 것도 괜찮고, 선진국의 예를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나요? 그런 가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 영국도 프랑스도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난리고 다 난리거든요. 그쪽에서는 작전 잘 못 짜고 아니면은 재무 설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죠.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하고 좀 달라요. 유럽은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 많이 내시고 몇 살 이후로는 전혀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동양 쪽은 달라요. 어떻게 하든 자기가 조금이라도 버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전 그게 또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죽는 날까지 몸뚱아리 움직이면서 그래야 더 건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지금 힘들어서 좀 자고 싶은데 네, 제 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데일리네요. 2025년 10월 12일 기사입니다. 제목이, 저 이거 보고 나서 좀 다루려고 그랬는데 좀 미뤄졌습니다. 제목이 대출, 가산금리에서 예보료,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등 뺀다. 다시요. 대출 가산금리에서 예보료 등 뺀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자, 여당 입법 속도의 은행권 대책 고심. 만일 예보료를 가산금리에서 빼면 금리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됩니다. 왜요? 아니 대출금리도 나한테 내가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더하기 우대금리인데 우대금리는 보통 대출받을 때 아무도 못 받거든요.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 받으신 분들은 정말 VIP죠. 그러면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 밖에 없는데 그럼 예보료를 빼서 기준금리에 넣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준금리 하나 더 들어오겠네. 아니면은 저 코픽스에다가 예보료를 포함시키는 게 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는 않아요. 자, 작은 제목입니다. 은행법 개정안 패스트 트랙에 올라.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타 절차에 있어서 천천히 하는 겁니까? 빨리 하는 겁니까? 그렇죠? 빨리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빨리 하면 맞습니까? 천천히 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이 금융 쪽에 경제교육을 하는 사람이라서, 금융교육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바뀌면 정말 많은 사람한테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예금자 그쵸. 보호에 관한 보험료? 근데 이걸 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려고 그러지? 잘 모르니까 그러시겠죠. 자, 14일이래요. 벌써 지나갔네요. 국회 법사위 자동회부, 자동이래요. 은행권이 우려했던 처벌조항 포함. 처벌조항 포함이래요. 수익 악화 제재 리스크 이중고. 요건 제가 반대한다고 그랬죠. 은행이 지금 너무 힘들어.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처벌조항 삭제, 비플랜, 전략 드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변해 봐야 하는데 앞으로 추이를 한번 보시라고 간단히 가져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대출 가산금리 예금 보험료와 정책금융기관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달 중순 자동 회부된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실지 조금 그럽니다. 이자 마진 감소로 은행 이자 마진 감소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은행 걱정해 주시고 계시죠? 예, 은행이 가장 염려했던 처벌조항마저 들어있어서 은행권에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사위 상정된 법안 내용을 수정하기 어려운 만큼 새 법안 발의에 대해 원칙 조항만큼은 제어하겠다는 발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래픽 한번 보겠습니다. 대출 가산금리 손질 은행법 개정안. 손질? 전 손절인 줄 알았어요. 가산금리를 손질하겠다. 그러니까 바꾸겠다는 얘기죠.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대출 가산금리의 예금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반영 금지. 자, 갑자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왜 나올까요? 그냥 있었나 보죠. 예.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한 예금 보험료 말고도 예금보험공사에 더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출연료예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공사를 세워야 되니까 조금씩 더 거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서민금융진흥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조금씩 더 걷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증대출금리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존기관 출연금 50% 이내 반영. 이것도 똑같아요. 은행이 조금씩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출금리에 엎어 쓰지 말라는 얘기죠. 위 조항을 위반할 때 은행 임원 등,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은행 임원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서울까요? 아니죠. 징역은 무섭겠지. 이 다음에 못하는 게 문제지. 딱 그거죠. 자기가 승진 못하거나 그쵸. 아니면 한 번도 해먹지 못하니까 그러면 끝이거든요. 자, 은행권의 우려와 대응 보겠습니다. 신규 갱신대출 적용 시 순이자 마진, 수익성 악화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규제로 금융권 제재 리스크 커진다. 처벌조항 삭제 목표로 새 의원 입법 건의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소비자 입장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라도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다 은행 얘기입니다. 자, 밑에 간단히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내용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큰 돈이 걸려 있어서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권, 어떤 정부건 정부에 관련된 기관 중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관은 따로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개. 진짜인지 아닌지는 전 몰라요. 근데 두 개. 물론 세금 걷어서 예산 관리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죠. 돈은 거기 제일 많아요. 근데 그거는 들었다 나가잖아. 네. 그렇죠. 근데 계속 돈이 쌓여가면서 큰 돈이 있어야 되는 기관은 두 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금보험공사. 왜요? 계속 걷어가니까. 아니, 저축은행이 매년 망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매년 망하면 예금보험공사도 망하겠지. 근데 지금은 보험사고 일어나는 게 극히
가끔 일어나니까 물어주고 나머지는 엄청 모여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모르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은 발표를 하잖아요. 얼마 쌓여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저희 예금 보험료 모아서 이만큼 쌓여있어요. 발표한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돈이요. 잘 보시면 예금보험공사에 가지고 있는 돈은 국민돈입니까? 정부돈입니까? 일단 정부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돈이죠. 왜? 은행 등한테 보험료 받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 연금보험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국민돈입니까? 정부돈입니까? 그것도 국민돈이긴 하지만 정부돈처럼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민돈인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씀 드린 거예요. 정부돈을 정부가 알아서 쓰는 거는 마음대로 하시오. 뭐 세금이건 예산이건. 근데 왜 국민돈을 억지로 뜯어가고 지들 마음대로 하냐고. 아니 수익성 높이겠다고 노력하는 건 인정한다고요. 네. 근데 맨날 나왔던 그 있잖아요. 스튜어디십 코드 지네끼리 마음에 드는 회사 밀어주고 왜 그런 걸 하냐고. 예, 제가 얘기해봤자 소용없겠지만 보겠습니다. 은행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만 볼게요. 은행권에서는 플랜 B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거 말고 지금은 하다가 나가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법안을 이렇게 해서 올리겠는데 그게 플랜 B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벌칙 규정을 빼겠다는 거죠. 은행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만큼 처벌 조항 삭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왜요? 다른 건 해줘야 될 것 같아. 분위 이상. 이런 얘기죠. 새 법안 발의에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처벌 조항을 뺀 새 법안이 나오는 것이 유리한 대안이기 때문에 은행권이 계속해서 땡땡 의원실과 소통하는 중이다. 라고 대놓고 로비하고 있다고. 예, 얘기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정상적인 로비겠죠. 자, 실제 은행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법으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기회를 정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라고 주장한다. 왜요? 자본주의니까. 그쵸? 지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게 자본주의 아닌가요? 근데 나라에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얘기죠. 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의 수익성을 고려할 때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인데 법으로 마진율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이익 제한 조처다.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넣는다고 해서 임직원이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것은 거대한 규제를 대표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자 제한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 제한법 있어야 그렇죠. 되나요? 없어도 되나요?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지. 네. 안 그러면 난리 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방금 전에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죠. 예. 제가 뭐 비판을 할 자리도 아니니까 좀 다른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아파트 얘기인데요. 이건 좀 긴데 이건 짧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2025년 9월 20일 기사고요. 오늘이네요. 아닌데요. 9월 20일 한 달 전 기사입니다. 제목이 서울 아파트 살려고 했는데 어쩌나? 직장인 부부 날벼락.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가맹 사업을 안 하고 직영 사업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오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주는 가맹 사업을 받을 수 있대라고 제가 알았던 적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 네.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신문기사 제가 그때 다뤘던 게 스타벅스가 자기 건물에 들어와 있는 건물주가 스타벅스가 너무 많이 가져갔고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제가 건물주 걱정해줘야 되나요? 진짜. 네. 제가 건물주 걱정까지 해줘야 되나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살려고 했는데 직장인 부부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떤 수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송파구 아파트 매매를 고민했던 일단 여기서부터 좀 기분이 그렇죠? 네. 직장인 A씨 부부 최근 자금 조달 계획에 전문 수정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변했잖아요. 627 부동산 대책과 97 대책이 발표된 이후 대출 가능 금액이 규제 시행 전과 비교해서 20%가량 떨어진 탓이다. 당초 합산이 본인이 합산 연봉 1억 8천만 원인 A씨 부부는 합산 연봉이 1억 8천밖에 안 되시네요. 은행에서 총 7억 3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제도가 바뀌고 나서는 7억 3천이 아니라 6억까지밖에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자, 이유가 송파구 규제 지역에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은 다 규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LTV가 50에서 40으로 낮아지면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5억 8,4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부부이시기 때문에 둘 다 직장인이세요. 네. 자, 이사철이 가을에 이사를 많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주택매매 전세 등을 고민 중인 실수요자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예. 전세 대출도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전세 대출도 예, 주택담보대출에 더해서 쪼그라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예. 투자가 안 되니 집을 안 내놓지. 네. 예,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전세 대출도 포함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매매, 전세 이런 것들을 못 들어간다. 그래서 큰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밑에 거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저는 요 관련돼서 그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거 나오기 전에 한 달 반 정도 전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 국민성장펀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뭐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은 냈지만 전 개인적으로 주택사업을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공공주택을 많이 지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노력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공공주택이라는 게 뚝딱 하면 다음 달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노력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주택이라고 행복주택, 청년 안심주택 이런 거 지금 부도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증금 떼이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죠. 서울 청년 안심주택인데 이게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맡겨가지고 보증금이 떼인다고. 그러면 안심이 아니잖아. 아니 그럼 서울시가 보증이라도 서주던가. 자,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세가 주춤한 게 가계대출 축소의 주요 원인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덩어리가 큰데 이거를 좀 막으니까 전체적인 가계대출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가계대출이 축소되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면 좋은 거고 난 돈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거로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계대출이 축소가 되면 무조건 안 좋은 쪽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은행이지. 왜요? 돈을 더 못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보면 계속 은행 입장이에요.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실수요자가 피해본다. 대출 가능액이 줄었다. 다 보면 은행 입장이에요. 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부활된대요. 이게 우리가 대환대출 플랫폼이었죠. 한참 동안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몸살이고 있다가 이제 이 부분은 다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계속 이런 얘기합니다. 어차피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판단 기준이 항상 강남 사무구잖아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죠. 대출 전략을 재점검해야 된다. 627 주담대 6억 원 제한하는 직격탄을 맞은 강남 3구 뿐만 아니라 LTV 40% 축소의 영역권이 들어가는 서울 외곽이나 그렇죠. 변두리란 말을 쓰면 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지역 주택 매수 대기자들도 자금 조달 계획을 새로 짜야 된다는 것이다. 전 일단 마무리를 드릴 텐데요. 관련돼 가지고 그냥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건데요. 202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지하다가 줄줄줄줄 내려가다가 또 이제 좀 싸지니까 줄줄줄줄 올라왔거든요. 지금이 2021년 고점을 서울 기준입니다. 아파트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일 비싼 데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전보다 경기가 좋아졌나? 그건 아닌데. 정권 바꿔서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이게 지금 가만히 냅두면 이건 누구누구가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값이 비싸지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큰 이유는요. 시중에 돈이 많아서예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요. 정부가. 우리한테는 안 보이지만. 그 돈 풀어서 소비자한테 줄까요? 소비 쿠폰처럼? 아니죠. 누구한테 줍니까? 은행한테 줍니다.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어때요? 돈이 많아지죠. 돈이 많아지면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정부는 부담이 없어요. 왜? 국가, 물가 지수를 산정하는데 주택 가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안 들어간다 몇 개 없대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실수요자는 노력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괜찮았으니까. 요즘 금하고 은 날린 거 아시죠? 네. 지금 금은 파는데 잔고가 없대요. 최근에 금이 40% 올랐는데 놀랍게 은이 80% 올랐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찾아보니까요. 예전에 쓰려고 했던 은이 있어요. 은. 아하. 은이 있어. 금은 아니야. 은이야, 은. 찾아봤잖아요. 많이 올랐더라고. 아하. 은도 지금 100g에 기억이 안 나. 40만 원쯤 해요. 40만 원. 오. 39만 원 얼마. 아하. 그래서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언제 얼마에 샀는지 몰라 안 적어놨으니까. 근데 하나 팔아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팔아요. 내가 볼 때는 꼭 좀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많아져서라니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못 느껴요. 하지만 무슨 뭐 큰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체감이 다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실수요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의 계획을 실행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항상 얘기 드려서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 정보가 이런데 신문방송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죠.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금융교육 강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기는. 아까 그 사람 은행 쪽 얘기. 여기도 지금 송파 아파트 살려고 했던 분들. 진짜. 이런 기사만 있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거리감이 좀 느껴지죠. 서울의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되시는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박탈감을 느껴야 되느냐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지나 아무튼 그런데 그러한 머니게임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자신만의 어떤 삶에서 보다 가치 있는 목표를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금융교육이라는 게 결국 누구나 다 똑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충분한 돈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또 이 금융이 좀 더 더불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